먼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정치 시그널 나이트에서도 연일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좀 보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8인 체제로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보면 최상목 대행이 이 보류를 하고 있는 지점이 아마 그 지점을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덕수 총리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그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한덕수 총리 쪽은 탄핵 심판이 거의 무조건 기각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각돼야 되는데, 예. 기각이 되면 한덕수 총리가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게 됐을 때, 이제 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한 그 부담이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돌아오게 되면 한덕수 총리에게로 옮겨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그 탄핵 심판 인용이 그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좀 기다릴 것 같고,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 분위기를 보고 있으면 이게 좀 묘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랑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결정을 같은 날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지금 좀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이요? 예, 같은 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한 가지가 좀 있는데, 그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만약에가 아니라 이건 거의 100%인데 기각이 되면,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그 임명 2명 임명했지 않습니까? 예. 2명 임명한 것에 대해서 이 정계성, 효력에 대해서 조한창. 예, 네. 적법성 여부가 이제 논란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한 논란에서부터 헌재가 지금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그런 추측이 좀 들고, 네. 두 번째로 만약에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 충격파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카드로 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두 개를 연달아 선고를 하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것을 먼저 선고를 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하던가, 한덕수 총리 걸 먼저 하고 대통령 걸 하던가, 뭐가 됐던 이걸 좀 엇갈리게 판단을 하면 네. 그로 인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끌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 헌법재판소 사건도 당사자한테는 며칠 전에 통보를 해주거든요. 아, 선고 날짜가 잡히면 네. 통보를 뭐 당연히 해주겠죠. 해줘. 네. 네. 근데 아직 한덕수 총리가 그런 통보를 못 받았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같이 할 듭니다. 가능성도.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국무위원들의 검찰 조사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론 내는 것도 이번 주 내에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절차상 예.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마 뭐 저는 박상수 변호사가 하는 얘기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가설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저는 먼저 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아니, 국무총리에 대한 심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그 대행의 적법성 그리고 이 어떤 행정행위의 적법성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먼저 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저는 이건 기각이라고 봐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심판은 기각이 명확하다. 근데 이 결론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 대통령 그 결론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뭐 8대0 기각이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저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이 4대4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도 미지수로 빠진다고 보거든요. 아, 그럼 보수 진영에 있는, 보수 진영이라 우리가 분류를 하는, 아니면 진보 진영에 분류를 하는 재판관들은 어떤 성향에 따라서 갈 수가 있겠구나 예.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네. 이걸 같은 날 판결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선고를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런 논의가 이제 묻힐 거거든요. 분명히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예.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묻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예. 결론적으로는 저는 먼저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민영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네, 사실 박상수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대로 만약 간다라 그러면 이건 헌법재판소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네. 정말 누더기 선례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건데, 공정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짐으로 인해서
사법부의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릴 수가 있다.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변론길이 이미 2주 전에 끝이 났잖아요. 네. 한 번 만에 끝이 났고 쟁점도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오늘 정도에는 결론을 낼 것이다. 어제 오늘 정도 이렇게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밀렸다라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만약 변수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경제부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사실 위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리는 상대적으로 뭐 대통령처럼 선출직은 아니지만 국회 인준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표결을 거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라는 이 국민으로부터의 대표성이 있는 이제 그런 주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부 총리에 비해서는 확실히 민주적 정통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게 헌법상 주어진 임명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경제부 총리보다는 총리가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현 최상목 권한대행이 다소간 미루는 것은 오히려 이 6년 임기의 재판관의 정통성을 더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쟁점도 없는 총리의 어떤 이런 그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안 낸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 대통령을 파면시키는데 자신들의 어떤 완충제 역할로 도구화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런 불공정한 이런 절차 진행을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좀 단발적으로 시선이 분산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단발적인 그런 효과를 위해서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긴다라는 것이 우리 사법 질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단 누가 먼저 선고가 될 거냐도 궁금하지만 그래서 대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언제가 될 거냐 이것도 좀 궁금한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연일 평일을 열면서 이제 뭔가 결론 낼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언론에서는 금요일 선고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날짜들이 툭툭 나오기 시작했는데 당장 뭐 7일도 있고 14일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혹시 법조계에서 들리는 소문 같은 건 없나요? 이런 큰 재판들은 그런 말들이 무조건 도는데 저도 한 두 가지 설을 들었어요. 두 가지 설을 들었고 뭔가요? 두 가지 설이. 그냥 뭐 도는 설은 뭐 11일 설이 있고 중순설이 있고 그렇죠. 예. 지금 두 가지 설은 제가 들었고 그 다음에 법조계 안에서 이거 같이 나온다는 것도 법조계 안에서 도는 설 중에 하나예요. 같이 근데 나올 수 있다. 이게 다 설이죠. 그리고 이러한 설들은 사실 나중에 왜냐면 이게 고작 8명이 평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명이 평의를 하는 것도 이게 보안이 지켜지지가 않으면 이게 솔직히 국가기관이라고 하기도 좀 힘든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온갖 이런저런 거를 가지고 썰이 이렇게 도는 것뿐인데 지금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게 이거는 확실해요. 그러면은 뭐 7일설이나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보다 가치는 나와도 대통령 걸 먼저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는 나올 것이라고는 볼 수는 있는데 이게 한덕수 총리를 먼저 내는 게 맞긴 하거든요.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르면.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되는 지점은 그 지점을 좀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제가 이번 주에 MBC의 라디오에 나가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이번에 재판 진행이라던가 변론 진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적, 역사적, 정치적 비판과 평가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었어요. 정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지막에 진짜 한덕수 총리랑 같이 해버리면 활용점정이죠. 이거는 정말 법적, 역사적, 정치적 판단을 무조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정치했다 이런 그렇죠. 소리를 그 소리는 무조건 들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들을 건데 문제는 이제 헌재 결정이 그렇다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 나왔을 때 공당의 어떤 그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공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인데 헌재 결정에 대해서 이제쯤에는 무조건 이걸 누가 승복하겠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이 달아오른 분위기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우리 당의 그 미래를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조차도 대통령 변호인단에 있는 석동현 변호사조차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은 있지만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죠. 예. 예,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슷한 그렇죠. 얘기했던 권성동 것 같은데? 원내대표도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톤을 조금 조절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이 저는 이 헌법재판소라는 제도 자체는 앞으로 굉장히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는 손을 댈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단신제적인 제도라던가 네. 정치적으로 재판관이 구성되는 제도라던가 이러한 지점들 그리고 헌재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미국 그래요? 같은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이 예. 헌법재판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육공화국 헌법 와서 헌재가 독립돼서 나온 거지 헌재라는 제도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몇 나라 없어요. 근데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몇 나라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는 헌재라는 제도를 한 번쯤은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지 말아야 된다, 뭐 쓸어버려야 한다, 누가 승복하겠느냐 이런 식의 표현들은 이제는 우리도 공당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 있었던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섰던 일부 의원들의 맞아요. 말을 좀 얘기를 네.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사실은 처부수자 이런 단어는 그러니까. 좀 네. 아무리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한 말이라고 맞아요. 해도 조금 네. 과하지 않았나 싶긴 했거든요. 그렇죠. 잘못된 발언이죠. 그래서 뭐 당내에서도 뭐 옹호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의원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약간 좀 이런 현상들을 오독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 때문에 뭐 이를테면 중도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네.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아닌가요? 어제 리얼미터 결과를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월요일 날 리얼미터 결과죠. 근데 리얼미터는 조사 기간이 수목금입니다. 그리고 그 3일절은 토요일이었으니까 사실 시점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변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차라리 한동훈 전 대표의 등장이 변수라고 할 수가 있지. 예. 우리 무슨 뭐 맨 뒤 주제인데 또 한동훈 아니 그거는 이제 나오고. 변수를 말씀드리는 만능설이라. 거니까. 예. 한동훈 만물설이라 한동훈 천지창조를 하시고 네. 계세요. 이분들의 아니, 뭐 네. 그건 아닌데 좀 들어볼게요. 뉴스가 예. 안 되어야 될 대단하죠. 것들을 좀 불필요하게 뉴스화를 하는 경향은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네. 그 서천호 의원의 발언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 자체가 안 맞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2달 동안 같은 기조로 몰고 오는 상황에서 뭐 여러 등락들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좀 단일한 단일 대우로 에너지를 모아서 또 저희가 확인한 것들이 있잖아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이런 헌법재판소의 모순이라든지 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선관위 이슈라든지 예, 거기에 이제- 대해서는 또 일치된 목소리가 예, 나오죠. 또 저희가 만약에 좀 이런 계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알 수 없었을 수도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 국가기관의 부조리와 모순들 그리고 87 체제가 이제는 청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격한 언어로 표출되는 것은 지양을 해야겠지만 우리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거기에 저항하면서 이 제도권의 규칙도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네. 저는 정치라는 것이 법으로 못하는 거 바꾸라고 정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게 정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주어진 룰에 따른 결과는 승복을 해야겠지만 그 룰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치의 영역이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것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정치의 영역이다.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집회에서 저는 그런 과격한 발언들이 나옴으로써 조금 아쉬운 점, 전략상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날 그런 발언이 어떤 이슈가 되지 않았다면 그 집회의 규모가 아마 이슈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규모 차이가 꽤 그렇죠. 있었으니까. 꽤 났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연단에 오른 집회였어요. 탄핵 찬성 집회에서는. 네. 꽃게밥 꽃게밥 얘기하고. 논란도 꽃게밥 있었고. 얘기도 근데 있었고. 여기서 서천호 의원의 부셔버리겠다. 맞아. 네. 네. 부셔버릴 거야. 이 한마디에 규모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왔어요. 꽃게밥이랑 저희가 한 것은 그냥- 아닙니다. 아니, 개별 꽃게밥이랑 행동이었어요. 네. 이렇게 선생이 돼서 사라져. 그러니까 이게 얼마 언론에서는 그 두 개를 매칭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발언을 가지고 매칭을 시키다 네. 보니까 규모가 그렇게 많고 그렇게 뭐 동원을 하든 어쨌든 됐든 간에 일단 뭐 민주당 쪽에 다 진보 진영도 전부 다 동원을 하는 거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도 동원하는 거 마찬가지고 그날은 제가 봐서 3일절 날 제가 광화문에 여기 방송이 있어서 왔었는데 오후에 정말 특이했던 거 제가 역대급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수원 20이잖아요. 수원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그때부터 사람이 붐비기 시작한 거예요. 어르신들이. 광화문을 가겠다고 다 타신 거고. 신분당선을 타고 왔어. 근데 그게 신사역까지 가는 거예요. 3무선을 갈아타면 종로 상가에서 내리거든요. 네. 갈아탈 수가 있거든요. 예.
다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나 이제까지 왔다 갔다를 많이 했지만 네. 여기서부터 막 집회 인원들이 가가지고 그런 경우가 없었었는데 그래서 야 규모가 대단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진짜 와보니까 대단하긴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예. 오가는데 들어가고 나오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뉴스가 안 돼버리더라고. 규모가. 그게 좀 아쉬웠다. 그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진영,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의 약간 실패. 네. 이게 그 규모로서 이런저런 할 수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보면 촛불 집회를 보면 항상 100만 인파, 광화문 100만 인파 이걸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봤을 때는 거의 광화문 100만 인파 예전에 그 주최 측 추산 예. 얘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러니까 광화문부터 그 숭례문까지 전부 다 꽉 찼었으니까 네. 역대급이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언론에는 그 규모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버려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서부지법 폭동을 우리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에서 그까지 또 갑니까? 윤상현 의원이 예. 또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권성동 대표가 지금은 권성동 대표가 되게 잘 얘기를 하셨다고 봐요. 예. 헌법재판소에 승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는 정말 지금은 이제 쿨타임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네. 필요한데 근데 그 당시 권성동 대표가 그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뭐 확성기 들고 아니면 경찰서에 연락하라 그러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때 하나의 마치 라이센스 같은 게 의원들한테 주어진 것처럼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서천호 의원이 쓸어버리자는 말까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라는 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거든요. 그리고 예. 집회라는 거는 굉장히 그 흥분되는 환경이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흥분되는 환경에서 이재명 대표도 꽃게밥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날 이제 3월 1일에 우리 3월 1일, 2일까지 그 연평해전 네. 그 사태에 대한 맞아요. 연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가족들도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있었고 그러네. 오늘도 또 하필 그런 오늘도 얘기였네. 유가족분들이 저한테 물어왔어요. 꽃게밥 얘기를요? 그 꽃게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게 꽃게밥이 허위사실 적시, 그러니까 사자 명예훼손 허위사실인데 예. 네. 허위사실로 하려면은 꽃게밥이 뭔가 이게 딱 사실에 대한 적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고 그러지는 사자 모욕죄라고 하기에도 그렇지. 사자 모욕죄는 또 없다 우리나라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꽃게밥이 지금 이게 고소를 하기에는 조금 법리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 유가족분들이 연평해전 유가족분들이 너무 화가 난다. 예. 그래서 지금 고민을 좀 더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꽃게밥이라는 이슈를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쓸어버리자로 그냥 싹 다 아니요. 덮어버린 거야. 쓸어버린 거야. 지금 그냥. 다시 꽃게밥을 수면 위로 올리셨어요. 박상수 변호사가. 아, 그러니까. 네. 저는 이 꽃게밥이라는 단어가 진짜 듣기 싫었거든요. 정말 예. 어디서 연평해전 그 연극하고 한창 그러고 있을 때 네. 그랬는데 우리 당 의원이 나와가지고 헌법재판소를 쓸어버리자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거는 진짜 저 근데-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 아, 같습니다. 무슨 뭐 이- 서부 난입 사태까지 가서 그때 메시지 잘 보시면 예. 거의 그 바로 직후에 거의 지도부 전원이 폭력은 절대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저희가 윤상현 의원의 그런 개인 플레이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거 가지고 그럼 그때 가서 민주당 장단에 맞춰서 제명시키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게 무슨 서촌 의원의 그런 개별 발언까지 다 이어졌다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아이고 이거는 너무 간 주장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여기 현 대변인, 전 대변인의 이 네. 차이가 약간 예. 시각의 차이가 그리고 있구나. 오히려 심판이 등장을 하죠. 네. 예. 보따리가 있으니까 건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럼 오히려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이슈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대권 주자 제1야당 대표가 한 발언 집중을 하라고 좌표를 찍으면 되죠. 그래서 말인데요. 예, 꽃게밥에 이어서 오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자연스러웠죠, 좀 네. 이슈가. 좋아요. 부드럽게 네. 넘어갔어요. 예. 부드럽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아마 뭐 오늘 뉴스에도 상당히 좀 많이 시끌시끌했는데 내일 또 계속 파장이 이어질 이슈 이런- 같아요. 네. 이런 얘기인데 본인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지난 국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내 비명계 일부가 검찰이 짜고 한 일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오늘 한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정확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도 타임 스케줄상 대충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가결표 찍었던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했다 이렇게 당내를 좀 저격을 한 거거든요. 이분이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공직선거법 2심 기다리고 있는 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거는 항소심에 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
증거를 없는 상태에서 네.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전의 정이 안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뭔가 네. 뭐 녹취라도 하나 들고 나오던가 뭔가 뭐 하나 들고 나와야지. 아니면 증인이라도 한 명 예. 뭐 아무개가 이렇게 했다라고 들고 나오던가 정황적으로 그러하니까 이렇게 했다. 그것도 자당 정치인들을 저격하면서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항소심 중인 건데 박상순 변호사님 빨리 탄원서 하나 쓰셔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뭐 탄원서를 그냥 하나 넣어가지고 재판부에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 하나 이렇게 네. 아니 이게 네. 개전의 아니, 정이 이거 전혀 개전의 없다. 정이 보이질 않아. 이게 보통 자기가 그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특히 1심에서 그렇게 중한형을 받았으면 예. 항소심에 기다리고 있으면은 자중하거든요. 보통 네. 변호사들이 자중을 시켜요. 예. 저 하지 말라고. 왜 자중 안 하냐면 대통령이 되면 정지된다니까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중 안 해도 된다 생각하시면 근데 예. 이런 발언이 대통령이 되는 데는 도움이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 얘기를 굳이 왜 꺼내는 문재인 전 건가요? 대통령부터 임종석 전 실장까지 계속 예방을 해가면서 뭐 통합행보라고 열심히 공을 들여놨는데 네. 왜 이거 그렇게 모래성처럼 스스로 무너뜨렸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진리의 한마디 있잖아요. 통합할 줄 알았더니 진짜 통합할 줄 알고 있더라. 아, 박용진 퍼포먼스였다. 전 의원에게는 이른바 비명행사 공천에 대해서 좀 사과도 했잖아요. 네.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정말 진짜 미안한 줄 알고 그런 있더라. 건가요? 아니, 진리의 한마디 아닌가요? 아, 정말 진짜 너무 어디로 놀라워서 튈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이거를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아니 이 사람 항소심 지금 기다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모 신문사의 그 간부분이랑 예. 제가 이제 밥을 한번 먹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서 자기들이 그래 84조가 그렇게 뭐 그게 다수설이라고 치자. 84조가 다수설인데 그러면 대통령 임기 끝나고 그 재판을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재판을 영원히 안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재판을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많은 혐의들에서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감옥에 가는 그 리스크가 생기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은 대통령 권력을 자기가 감옥에 가는 걸 피하기 위해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했대요.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대통령이 돼서 굉장히 정치를 잘하면 판사님들이 그걸 고려해서 판결을 내려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죄를 거야. 사하노라. 근데 변호사지만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논리죠? 말이 안 되는 아니 논리인 그때까지 거야. 재판이 정지가 된다고 치면 치더라도 아니 죄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거지 대통령 아니, 임기 뭐, 중에 했던 네. 일이 뭐가 중요해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죠?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죄가 그러니까 추가될 가능성이 더 높지 그래서 않을까요? 아니, 경험치상? 죄집 중에 범한 범죄가 추가될 것 같은데 네. 아니면 아니 뭐 정치를 잘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분은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언론사 간부분은 민주당 의원한테 대놓고 그래서 그걸 이제 물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재명 대표야말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기가 그 다시 임기가 끝나고 재판받는 게 두려워서 특별법 계엄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계엄을 하고 네, 계엄을. 영구집권을 획책하지 않겠느냐. 예. 이거를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엄까지는. 그렇게는 안 할 거고 그리고 판사님들이 그 법을 저기 개정할 수 법을 있잖아요. 개정하겠죠. 법을 개정할 수도 있긴 해. 아니 그렇죠. 특별법을 만들면 되죠. 예. 이재명을 무슨 죄든지 근데 처벌하지 그렇다고 않겠다는 해서 법을 대북 송금 같은 거는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니 공직선거법을 상관이 바꾼다고 쳐. 없다니까요. 대북 송금을 어떻게 피해가? 그냥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하에 대통령이 이재명을 어떠한 재판으로도 어떠한 벌로도 처벌하지 않겠다. 아니면은 84조를 좀 임기 추가할 수도 중에 있죠. 했던 것에 뭐 그걸 좀 감안하여 네. 형 선고에 뭐 조금 이제 형량에 생각을 해보면 감안한다? 저는 전혀 상관이 이재명 없어요. 대표와 대통령에 대한 관련된 예우 규정 범죄들의 같은 거. 공소시효를 줄이는 법을 만들 수도 있긴 하겠다. 아니, 뭐- 근데 그것도 안 돼. 아니 뭐 그것도 재판 아니 중이잖아. 허위사실 공표죄 없애면 그러니까. 되죠. 없애면 되고 업무상 배임죄도 없애면 되고. 아 업무상 배임.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배임죄 없애자 그랬어. 네, 경찰 없애면 그거 가지고 네. 배임죄를 없애자 그랬어. 이재명 대표의 네. 오늘 발언을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네. 근데 정말 직무 중에는 이제 뭐 재판이 네, 정지되는 네, 얘기까지 네, 갔는데 네, 잠깐 네. 다시 돌아와서 네, 얘기를 좀 더 네,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비명계 당시에 본인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찍었던 의원들이 검찰과 좀 짜고 친 것 같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그런 건데 당시에 본인이 부결을 계속 요청을 맞아요. 했던 이유가 그럴 경우에 이제 가결 규모가 드러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가결 세력을 색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색출하기 위한 단어, 색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동지라는 의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같은 당을 하면서 본인이 네. 발본 생활해야 되겠다 이 얘기잖아요. 네. 나와 뜻이 다르거나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이런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로 함정을 파서 함정에 걸려들면 얘들 다 잡아가지고 밟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예.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 있었던 총선에서 모든 공천을 다 떨어뜨렸고 소위 말하는 비명사가 된 것이고. 예. 그러면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당을 할 수가 있죠? 그때 한창 수박 색출 이러면서 뭐 그렇죠. 가결표 던졌을 것 같은 의원들 실명까지 네. 엄청 아니 돌았었잖아요. 그 가결표를 예. 던진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무기명 투표인데. 그쵸? 무기명 투표예요. 이거 그 와중에 몇몇 네. 의원들은 좀 커밍아웃 하셨던 것 그렇죠. 같아요. 아니 그거요. 예. 자기 소신 그 네. 국회의원이 헌법 한 명 한 명이 개인의 국가기관인데 자기가 투표를 한 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혔다 해서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공천에 불이익 줬잖아요. 그래서 예. 그건 당내에서 불이익은 인정할 수 있죠. 근데 마치 당 대표가 그래 내가 저는 정말 결과론적인 일을 가지고 자기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가지고 갖다 붙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여기 다 윤석열 대통령을 난 똑같다고 봐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제발 각 진영에 좀 극단적인 유튜브를 그만 좀 봐라. 예. 이런 거 유튜브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발언을 하더라도 본인이 나가서 하면 유튜브 나가서 하더라도 당대표로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이것을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런 얘기 했다고 봐요. 이게 거지것대로 잘하셨어요. 이렇게 박수가 나와요. 근데 지금 박수를 치는 건 민주당원들이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당이냐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마치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가결표를 던진 세력을 색출을 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총선에서는 다 의원 평가에서 좀 안 좋은 점수를 받는 바람에 다 비명 행사를 했다 뭐 그렇죠. 이런 전개더라고요. 근데 이게 숫자는 특정이 돼도 누군지는 특정이 안 되는데 그래서 사실 거의 무더기로 다 날려버린 거죠. 의심만 좀 된다라고 하면. 근데 저는 이때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눈빛 한번 보내니까 원내대표가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예. 근데 저희 당에 유구한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당권 진 당대표가 아니라 거의 정권을 쥔 대통령이 있는데도 저희가 사실 이 정당과 갈등의 유구한 역사를 봤을 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역동적인 정당은 맞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확실하게 쌀벌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심지어 공천에 불이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렇게 소위 뒤끝? 심지어 자기 그 대권의 그 조기 대선 만들려고 하루하루 거의 분단위 초단위로 저는 지금 분위기를 만든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그 소위 뒤끝 장렬을 할 정도로 앙금이 깊었나? 그런 생각이 근데 좀 저는 들면서 좀 쌀벌하긴 합니다. 이건 통합을 이제까지 한 행보를 네. 한 방에 날려버리는 발언이었다고 봐요. 오늘 예. 이 출연 저는 자체가. 이게 사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 되게 민주당의 오랜 지지자였던 분을 사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예. 제가 얼마 전에 이 이재명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냥 그분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랬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노무현 정부 때, 그분은 되게 오랜 민주당 지지자인데, 노무현 정부 때 다른 목소리를 내게 했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다 하지 못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정부를 민주정부라 부르거든요. 3기 민주정부가 출연하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모두 완벽히 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일치 단결해서 따르고 받들고 실행해줄 사람들로 채워야 된다고 우리 당원들은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전체주의 정당. 그래서 굉장히 전체주의적인데 그거를 너무나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서 예. 내가 그냥 하면서 저 당은 저렇구나 네.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러니까 설주한 변호사 같이 훌륭하신 분이 나온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왜 이번 탄핵 국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뭐 그렇게 급등하지 않거나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특히나 중도층에서 어떤 비판적 견지를 하면서 뭐 이제 죽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솔직히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총선에서 획득을 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도 어떤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어떤 그 얘기도 들었었고, 진짜 뭐, 아니,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뭐, 언론법이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었죠. 근데 내부에서도 야, 이런 건 안 된다. 아니면 내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청와대에서 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건 합의를 해야 돼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내부도 견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되면 견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부와 입법부가 지금 한마디로 한쪽 권력으로 가버리게 된다면 네. 그걸 누가 막아요? 폭주를. 그러한 공포감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얘기를 오늘 다 해준 거예요. 네. 그럴 거야. 그럴까? 예, 맞아. 나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면 다 한번 색출을 해가지고 한번 다 주저앉혀버릴 거야. 제가 그분한테 이 얘기까지 들었어요. 네. 우파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이 원사이드하게 만들어놨던 그것을 좌파에서도 우리 그분은 이제 좌파란 단어를 안 쓰고 진보란 단어를 쓰니까 진보에서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 근데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으로 하겠다는 거야. 아니 근데 와.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겠대. 지금 하겠대. 이제 자기들이 민주당이 되면 네, 균형을 그렇게 잡아야 하겠다. 된대. 이 균형을 잡아야 그러니까 된대. 이게 제가 생각이 진짜 딱 그렇게 하고 우려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네. 놀라웠어요. 마치 지금의 민주당은 전체주의 정당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고 그렇게 있어요. 하고 싶다는 거야. 힘을 예. 마음대로 쓰고 싶다라는. 마음대로 쓰고 싶다. 네. 근데 저희가 이게 제가 조금 민주당 분들 소통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도 문제 있는 거 맞거든요. 네. 그런데 어찌 보면 민주당이란 정당의 체질 자체가 그렇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유튜브를 많이 보는 만에 말은 나오지만 사실 저희 대통령이나 당대표가 유튜브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뭐랄까 민주당은 그런 당원 교육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뭐 이렇게 진보 세력의 그런 유튜브를 나가야지 소위 이런 종편 채널들 이런 데 출연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네. 당직이나 비례대표 같은 뭐 그런 이제 공직들도 순번이 정해져 있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 뭐 저희 당은 아시겠지만 그에 비하면은 굉장히 오히려 좀 덜 챙겨주고 뭐 좋게 얘기하면 자유분방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민주당이 일종의 카르텔이 되어 있고 이제 약간 조직이 정말 켜켜이 이제 그 86세대로부터 거슬러 올라오는 그런 기득권화가 돼서 상당히 당 자체가 경직되어 있다. 전 이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당의 기류가 있으니까 사실 이런 리더를 원하는 걸 수도 전 있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좀, 그립을 잡고 예. 정말 전체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이제 강하게 아니, 진짜 하는. 민주당은 그래서 조직 승부를 하잖아요. 그럼 예. 진짜 이런 정말 부관참시 당한 비명계가 한마디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한마디 하셨던데. 네, 뭐라고 네. 하셨어요? 어디 있어요? 네. 일단 초일회에서 비명계 네. 모임입니다. 네. 이분들 중에 현역은 없으시죠. 없어요. 예, 다 비명 행사가 되셨는데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이다. 통합 행보는 쇼였냐?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자꾸 비명계 만나고 다니는데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쇼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좀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을 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 김동연 지사를 만났을 때도 뭐 김동연 지사도 약간 이제 아직은 좀 정무적인 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작정을 하고 들어왔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그냥 그저 웃고 악수하는 찍는 사진만으로는 안 된다. 내가 여기서 좀 각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좀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표정과 말이 나는 정말 좀 뭐라 해야 되나 너무 이게 소름 돋쳤던 게 뭐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뭐 경기도정도 바쁘실 텐데 나라 걱정까지 하시느라고 참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좀 뭐 상당히 가소롭다는 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뉘앙스가. 네. 그래서 본인은 경기도지사 안 했어? 본인도 그 경기도지사 하면서 그 대권 도전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과거에 뭐 대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같이 경선을 뛰면서도 오히려 더 치받았으면 더 치받았지. 정말 감정적으로 정말 싸울 정도로 정말 사이가 안 좋을 정도로 예. 했으면서 김동연 지사가 그런 말 한마디 했다고 오히려 뭐 그걸 진짜 그 앞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좀 소름 돋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정말 민주당이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전에도 얘기했지만 김동연 지사가 과연 민주당 경선에 그냥 단순히 참여를 할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좌파에서 넘어온 게 제가 먼저 넘어왔잖아요. 저 참여연대에서 있다가 제가 넘어왔으니까. 제가 넘어갔나요? 어디? 너무 오실 것 같아요. 너무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넘어오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박민영 대변인이 얘기한 것도 어느 정도 이게 맞는 말인 게 민주당 안에 이런 분위기는 늘 상존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참여연대에서 조국 사태 때
김경률 회계사랑 저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항의하다가 이제 나와서 지금 설주환 변호사 위치에 서 있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우파로 넘어온 거거든요. 네. 이게 저런 분위기 때문에 저런 분위기랑 좌파에서는 계속 싸워야 돼. 저런 분위기라. 네. 그 저런 분위기 때문에 숨이 막혀서 넘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유를 찾아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포트 피플이지. 자유를 찾아서. 1차 포트 피플. 그 이제 지금 배 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이제 곧 타고 아니, 넘어와요. 이 배가 지금 이쪽에 침몰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가 넘어와서 보니까 저기서 싸우던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짓을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거야. 아, 예. 정당은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근데 내가 저쪽에서 봤을 때 우파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는데 예. 지금 우파가 딱 그 좌파의 그 전체주의적이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수령론 중심의 그 옹호하는 그 분위기로 딱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 의지가 좀 드는 거죠. 예. 그래도 포트피플 타고 오세요. 마음이 지금 되게 막 울분이 차는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김대중 당 총재 시절에도 김상현 의원이라는 이런 소수파가 있어서 항상 비난을 하시던 그런 분들 계셨었어요. 의원들도. 예. 그렇다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 사람들 색출해? 그래서 공천 주지 마. 그래, 예. 이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내 동료 의원을 향해서 색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런 근데 게 지금 이게 정말 자신들이 민주당이 과거에 어찌 보면 독재 세력과 싸워가면서 민주당이라는 당을 지켜오고 만들어 왔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이 지금 그런 싸웠던 독재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가려는 모습이에요. 이거 그렇지 않나요? 네. 이건 이재명 대표가 독재자의 모습이지. 이건 과거에 독재자들이 그래 빨갱이들 간첩들 다 쏙가네 색출해.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색출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네. 이걸 당의 같은 동지 의원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영장 그래서 난 부결 호소를 했어. 그래서 일부러 부결 호소를 한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 그 전에 이미 6월 달에 몇 달 전에 자기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곧 오실 거 여기 같아요. 10명이 곧 나오셨으면 아니, 저희가 심판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나와가지고 곧 오실 거야, 이제. 자기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기 체포동의안에 이제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해놓고는. 그런데 이제 네. 와서 자기가 이제 기각이 됐으니까 네. 내가 원래는 일부러 그런 거였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냐고요. 진짜. 변협이나 저희- 이런 데 한번 중간에 있다가 오시면 돼요 이제. 오시면 알겠습니다. 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오늘 새롭게 나온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만 네.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제 한국판 엔비디아 관련된 논란이 좀 거센데 오늘 아까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참여연대 동료셨던 김경률 회계사가 오늘 아침에 정치 시그널에서 나와서 하신 얘기가 있거든요. 이 얘기를 좀 듣고 저희가 대화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이 대장동 재판에 대처하는 그런 무기 중에 하나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말하려는 요지는 그건 것 같아요. 나는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난 백치다. 아. 백치를 넘어 난 천치이기 때문에 아니,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 대장동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정말 예. 아무것도 몰랐다. 네. 나는 진심으로 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대장동 일당에게 수조 원대의 이익을 몰아줬고 그래서 대장동 일당이 수조 원의 이익을 차지하는 동안 우리는 공익적으로 환수한 부분이 있다. 터널 네. 하나 뚫었거든요. 예. 그리고 도로 놔줬거든요. 네. 네, 길 구획해줬거든요. 대장동 일당들이. 그만큼 나는 공익적인 환수도 했다. 이런 이제 본인이 바보임을 천치임을 호소하기 위한 전략 아닌가. 본인이 이제 바보라고 선언한 거잖아요. 나 천치야 그러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건데 이게 바보랑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같이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계속 뭐 한국판 엔비디아를 만들어서 이제 국부 펀드로 투자를 하고 30% 정도의 뭐 지분을 가지고 그럼 뭐 세금을 안 걷어도 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김경률 회계사도 저건 경제를 모른다는 나는 백치라는 선언이다 이렇게 좀 비난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공산당이냐 사회주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으로 뭐 공산당 운운하지 말고 우리 AI 토론을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뭐 재밌는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약간 네. 고도의 돌려가기 같은 느낌이라 저도 재밌었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저는 그 정도로 지능적으로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그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사람인데 좀 경제 전문가라는 그 계곡 그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어렵게 만든 좀 그런 이미지를 버리고 싶지가 않아서 네. 지금 뭐 문맹이라는 저희한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런 국민의힘한테 얘기까지 하고 문맹이다. 있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사실 저도 뭐 사회주의로 간다까지는 조금
조금은 좀 비약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혁신 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뭐 저희가 식물을 키우는 것에 비교를 하자면 물만 준다고 자라진 않지 않습니까? 햇볕도 있어야 되고 거름도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기업도 뭐 기술과 자본과 노동이 어우러져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돈만 쓰면 되지 않나? 굳이 이 노동시간 특례가 필요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한 뭔가 이 기술 발전에 대해서도 아니 뭐 딥시크 이런 얘기 하시는데, 딥시크가 뭐 하루에 8시간씩 5일만 근무해가지고 탄생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네. 근무를 많이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이나 상속세이나 이제 근로시간 규제 완화 이런 식으로 뭐 파운드리 패밀리스 이제 뭐 파격적인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이 온갖 규제를 다 지키면서 똑같이 따라가라고 하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제관도 굉장히 현실감이 떨어지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이 좀 기득권 정당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52시간제 유연화를 왜 못했냐? 양대노총이 반대를 해서,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반대를 해서, 전교조가 반대를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과거에 이제 시민사회에서 제도권에 항거를 하던 그런 정당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의 이제 켜켜 있는 이 기득권들, 그러니까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사회의 주류 이 세력들의 이 편을 들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이제 조직표만 가지고는 과반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어설프게 확장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 시총이 삼성전자의 10배예요, 10배. 네. 근데 이런 기업을 국부펀드로 만들겠다? 그런 사례가 전 세계 하나라도 있으면 좀 가져와 봐라 이거고, 지난 대선 때도 무슨 뭐 기축통화국이 될 거다 우리나라가. 예. 그러면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누구도 돈을 벌지 않지만 모두가 행복해진다. 저 이런 얘기 보면서 기절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 이렇게 경제 지식이 일천한데 경제 행정 전문가라는 이미지를 만든 저는 민주당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준 민주당이. 이 탁월한 엔터테인 그런 기술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런 거품이 빨리 꺼져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회를 한번 하면 어떻게 될까? 토론회를 아니 그러니까 약간 재밌는데? 이게 예. 잘못된 이미지인데, 지난 대선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되게 이재명 대표는, 당시 후보는 토론을 너무 잘할 것이다. 그래서 토론만 붙으면, 윤석열 후보랑 토론만 붙으면 네. 야 이거 원사이드하게 끝나. 우리는 토론만 하면 무조건 우리는 지지율이 올라갈 거야. 예. 처음 붙었어. 너무 실망이었어, 솔직히. 아니 토론의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망원의 뭐, 연속이었죠. 그래서 뭐지? 약간 내부적으로 약간 놀랐어요. 예. 아니 이게 뭐야? 생각보다 토론의 스킬이 그렇게 잘한다는 잘하지 느낌이 않는데? 없어요. 네. 그래서 아니 윤석열이 오히려 더 잘해 보이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네.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재명도 뭐지? 후보 그렇게 썩 잘한다 뭐. 그러니까 경선 때부터 약간 좀 조짐은 있었어. 아니 다른 후보에 비해서 압도적인 그런 토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뭔가 말을 잘할 것 같았는데. 네. 그래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 당내 경선이니까 너무 상처 주는 게 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없어. 그래서 나는 그래서 요즘에 토론을 하자 그러잖아요. 아니 토론하자면 또 도망가잖아요. 아니 1대1이 아니라 오늘 당장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네. 합시다 이러셨는데. 아니 저번에도 권성동 성숙세 관련해가지고도 그랬어요. 네, 토론을 하자 권성동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가 그래 1대1로 해. 그러니까 아니 1대1은 아니고 야 2명 더 데려와. 3대3 해야지. 이래가지고 그냥 결론이 난 실무자가 답변을 거예요. 해줘야 되는. 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라고 있어요. 선관위. 네네. 옆에 제가 3년간 중앙선거방송 토론위 위원이었어요. 예. 근데 지난 대선 때 제가 그 일렬 직관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가 토론 주제, 질문, 그다음에 사회자 다 정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리고 대선 TV 토론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논란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그 기관이거든요. 예. 그래가 이제 위원 3년 하면서 토론대회 많이 우승한 적 있죠. 이제 그죠? 선관위 예. 토론도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음. 그 토론대회 제가 심사위원 JTBC에서 할 때 제가 심사위원 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중앙선거방송 토론위 위원으로 제가 1년 직관하면서 봤잖아요. 네. 진짜 저도 이재명 대표가 하도 잘난 척을 하길래 얼마나 잘하나 내가 보려고 그랬어.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밀렸어요, 토론에서.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걸 왜 하자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토론회를 제가 1년 본의지 않게 전 방송사 대선 TV 토론을 다 1년 직관했거든요. 아, 그때. 그러셨구나. 네, 네. 정말 힘드셨겠어요. 괜찮은 경험이었습니다. 예, 예, 네. 거기서 바로바로 문제 제기하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결정해줘야 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 1년 집권하면서 보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되게 지금도 의기양양한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리백이 뭔지 물어봤어요. 맞아요. 네. 아, 그게 정말. 내가 기억이 나.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장학 퀴즈를 토론을 이 양반은 토론을 자기가 뭘 하나 알아와가지고 예.
그거를 상대한테 장학퀴즈식으로 물어본 다음 네. 모르면 내가 이겼다 이걸로 게임을 하는 양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분명 이번에 AI 토론에도 어디서 만약에 AI 상식집 같은 거 하나 읽고 장학퀴즈식으로 하려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아리백처럼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이 뭐 엔비디아 이렇게 뭐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띄워야 된다. 박민영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 혁신기업이 정부가 주도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우리나라 경제규모도 그런 거 아니고 혁신기업이라는 성격 자체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뭐 이렇게 쓴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오늘 북콘서트가 있었잖아요. 네. 제가 아까 보다 왔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 이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누가 질문을 했어요. 물으니까 바로 하는 얘기가 이거 중남미에서 하던 방식이다. 이거 중남미 사회주의 그 내세우는 그런 데서 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혁신기업 했거든요. 키우려고. 그러니까 혁신기업을 이렇게 국유화시키면서 뭐 이런 식으로 국유화시켜서. 하는, 사실상 국유화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중남미에서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네. 아리백에 대해서도 바로 폐지해야 된다. 네. 아리백이 이제 폐기해야 된다고 오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도 어디선가 뭘 하나 주워 들고 와가지고는 아마 우리 당 그 정의한테 제가 그걸 1년에서 봤잖아요. 예. 1년에서 보면서 제가 그때 다른 의원한테 그랬다니까. 아니 저분은 여기 지식 자랑하러 나왔나 하면서 면박 이거를, 주고 이 지식을 그러니까. 모르면 근데 면박 주고. 저는 최근에 이러한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한번 네. 이렇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알 거예요. 그리고 반박에 대해서도 지금 재반박을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자신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어떤 최근 지지율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올라가지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재판, 뭐 84조 2항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졌거든요. 네.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억지로 끌고 간다는 느낌이에요. 야, 이걸 계속 얘기해봐. AI 좀 문제. 그러니까 저는 오늘 오늘 또 한국경제협회 만나가지고 네.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이긴 그 최고위원이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저는 거기에 공감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AI도 화천 대유 할 겁니까? 라는 거예요. 네. 마치 그 말이 똑같아요. 30% 지분 주는 거. 성남의 뜰이 50% 플러스 한 주 더. 그 다음에 뭐 좀 이걸 나누자. 네. 그래서 뭐 거기서도 조금 나눴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화천대유에서 중요한 건 대장동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공익사업으로 들어갔던 돈이 아니라 그 민간 사업자한테 수조 원의 이익을 주게끔 만들어준 거잖아요. 예. 공익을 공유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지금 그런 걸 하자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야, 우리가 30%를 공익 목적으로 하게 되면 이 70%는 기업이 온전히 가져가나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온전히 밀어준 것처럼 하면서 본인은 거기서 뭔가 또 이익을 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같은 논리인 것 네, 같다. 똑같은 걸 하는데 확실히 그 이긴 최고위원이 예. 성남시 의원을 해서 그런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나오시는데 네, 한번 또 아마 얘기해봐야 될 똑같은 것 얘기 같아요. 하실 거예요.